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의 보유자 버터 인사하세요. 네, 매력적인 목소리의 보유자 버터 서정우입니다. 이번에는 마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인사 마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바이러스 감염병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3년 만에 국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0여일 동안의 쿠웨이트 출장을 마치고 지난 7일 귀국한 61세 남성이 설사 증세로 도착한 직후 병원 진료 과정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가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메르스 감염자로 판정받았습니다. 메르스는 2015년 국내 첫 발생 당시 감염자와 주변인은 물론 병원과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7개월 남짓 동안 186명 감염, 38명 사망이라는 의료 재난을 낳았습니다. 당시 경제활동 위축으로 10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이 난 것까지 감안하면 이번 발병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초기 대응을 놓고 보수와 진보 간에 또 의견이 갈립니다. 불필요한 정쟁이나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차는 최근의 경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메르스 발병 대처 과정이 3년 전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메르스를 의심한 건 아니었지만 이상 증세를 느낀 환자 본인이 공항 도착 직후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점이 가장 컸고요. 삼성 서울병원도 전화로 환자의 중동 지역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격리실로 안내에 진찰을 했고 의심 증상 확인 뒤엔 바로 신고해서 보건당국에 발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른 시각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바꿔 생각하면 이 환자가 단순 배탈 정도로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 복귀했다가 뒤늦게 메르스 확진이 나타나면 파장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합니다. 입국 과정 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고요. 하지만 이 환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없다며 검역대를 통과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병원에서 발열과 가래 및 폐렴 증상을 가진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검역 과정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발병 경위가 곧 드러나겠지만 쿠웨이트가 발병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당국의 경계가 느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2012년 첫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2,200명이 넘는 확진자의 다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고 쿠웨이트는 2016년 이후에 발병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렇다 해도 쿠웨이트가 사우디 접경국이고 이번 환자의 방문 시기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과 겹쳤기 때문에 경계 수위를 높였어야 마땅했다는 의견도 있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까지 메르스 환자의 대부분이 발견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한 2,2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사우디에서 나왔답니다. 쿠웨이트는 2016년 이후 발병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쿠웨이트는 이제는 발병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위험 국가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가 사우디의 접경국이고 이번 환자의 방문 시기가 또 이슬람 성지 순례 기간과 겹쳤기 때문에 경계 수위를 높였어야 마땅하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마차의 설명이잖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슬람 성지순례 요게 좀 많이 걸려요. 네, 요게 그렇죠. 아마 직접적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던 건지 마차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동승한 항공기 승객, 그리고 승무원, 출입국 심사관, 검역관, 병원 의료진 등 밀접 접촉자 21명을 자택 격리해서 증상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타 항공기 동승객 등 간접 접촉자 440명에게는 각자 증상을 파악해서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해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 21명은 자택에 격리해서 지금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공기 동승객을 포함해서 간접 접촉한 사람은 한 440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각자 증상을 파악해서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지금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메르스 확진 환자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분 말이에요. 이분하고 접촉했던 6명이 이제 실제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들 모두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 한 번 더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버터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10일 오후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밀접 접촉자 21명, 일상 접촉자는 417명으로 분류됐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접촉자 가운데 밀접 접촉자 1명과 일상 접촉자 5명 등 6명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1차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가 21명이고 일상 접촉자가 417명인데 밀접 접촉자 중에서 6명이 그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요 6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들 6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기역 씨와 같은 항공편인 아랍에미리트 항공 EK322 편을 타고 한국에 입국했으며 승무원 1명을 뺀 나머지 5명은 모두 승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1차에서 2차 검사를 모두 마친 영국인 여성 니은 씨는 이날 오후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한 2차 검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18년 메르스 지침을 보면요. 밀접 접촉자란 마스크나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을 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이나 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입니다. 이 외의 접촉자는 일상 접촉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니까 메르스 지침에 따르면 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2가지 부류로 나뉘는 겁니다. 그죠? 네. 하나는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하나는 일상적인 접촉을 한 사람. 그래서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장갑이나 마스크, 뭐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와 2m 이내에서 머문 경우.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바로 옆자리를 타고 왔다라든지 이런 거 2m 이내잖아요. 이런 경우. 그리고 같은 방에 있었다. 혹은 아니면 같은 병실에 누워 있었다. 이런 경우. 혹은 그 환자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 밀접 접촉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게 아닌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일상 접촉자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에 메르스 최대 잠복기, 이게 바로 14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주지에 자가 격리되거나 혹은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라면 시설에 격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머무는 지역 보건소에서는 메르스 최대 잠복기 바로 14일인데요. 이 기간까지 정상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밀접 접촉자가 자가 격리 처분을 어기고 바깥으로 막 돌아다닌다. 말 안 듣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둬야 되겠습니까? 격리해야죠.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가 격리하라고 그랬는데 돌아다니는 거야. 놀러 다니는 거지. 집에 못 감금해야죠, 들어가고. 잡아가지고. 네. 잡아서 감금하면 인권 유린이 돼버리는데. 유린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무슨 법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데 이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온천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도 벌금 3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에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윤리적, 도덕적 의식 수준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법을 약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차가 말이에요. 메르스 환자인 저하고 우연찮게 이렇게 밀접하게 2m 이내에서 1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네. 같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란히. 네. 이렇게 있다가 자가 격리하라고 그래가지고 14일 동안 딱 격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벌지도 못해요. 그러면 마차는 꼼짝없이 굶게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잖아요.
살려주세요, 교수님. 살려주세요, 교수님. 저희도 살려달라고 소용이 없어요. 저는 지금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살려주는가 하면 네. 정부가 살려줍니다. 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게 요청을 해서 피해 보상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그 확진자의 발생에 따라서 격리된 사람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차가 격리됐잖아요. 네. 그러면 격리된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일을 못했으니까 이런 거.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는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격리 기간 동안에 먹어야 되니까 생필품과 부식 등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구호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 3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당국이 제대로 대처했을까? 바로 이게 쟁점인데요. 언론은 공통적으로 병원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격리 병실에 입원시켰고, 그래서 다른 환자들과 뒤섞이지 않았다 라면서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학습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병원을 칭찬한 겁니다. 병원은 잘했다. 물론 뭐 서울대 병원도 잘한 거죠. 자, 지금 병원은 잘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칭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겨레 신문은 그나마 다행인 건 귀국 직후 병원으로 향해 24시간 만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비교적 신속한 초동 대처,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병원을 칭찬했군요. 병원은 잘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대표 언론 두 곳이 병원은 잘했다라고 다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당국의 대처, 이것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어떨까요? 마차 어떻습니까? 기대되시죠? 기대됩니다. 잔뜩. 보수와 진보 간에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놓쳤다라고 했고, 한겨레 신문은 위험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그야말로 상반된 건데요. 네. 정부는 놓쳤다라는 말은 구멍이 뚫렸다는 소리고요, 그죠? 네. 정부가 구멍 뚫렸다, 이 말이고. 네. 한겨레 신문은 위험 지역이 아니었다. 이 말은 쿠웨이트가 메르스 위험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은근하게 지금 정부가 놓친 게 아니라 불가피했다라고 그렇죠. 정부를 약간 두둔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조선일보의 주장부터 마차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조선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3년 만에 메르스, 정부는 놓쳤고 민간은 빨랐다를 통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환자 상태를 좀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면서 환자가 중동 현지 병원에서 메르스 증상 중 하나인 설사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휠체어를 탔을 정도면 격리 조치는 아니더라도 이 환자를 추적 관리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지적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또 때로는 아프기까지 느껴지는 네. 아주 따끔한 회초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증상의 하나인 설사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설사가 분명하게 메르스 증상의 하나거든요. 메르스 증상 중에서 가장 뒤에 나오는, 요것만 있으면 메르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왜냐하면 메르스의 주증상은 호흡기 증상이거든요. 네. 호흡기 증상이 없이 설사만 있으면 사실은 메르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설사가 메르스의 증상인 걸 맞아요. 그러니까 요걸 딱 들고 나오는 겁니다. 정부를 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르스 증상의 하나인 설사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 환자가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알렸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사실이죠. 네. 저 설사했습니다, 이렇게 알렸어요. 그리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 것도, 이것도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격리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메르스를 의심하고 응당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았지 않았느냐, 이게 조선일보의 이야기인데, 이거 안 했으니까 정부는 구멍이 뚫렸다, 정부는 놓쳤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번 저격을 한번 해준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요,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약간 또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같은 보수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기사의 제목이죠. 3년 만에 메르스 접촉자 22명 격리,
이달 21일이 고비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뭐 정부를 비난하거나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들어가는 그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쿨하고 무미건조하게 뽑았죠. 접촉자 22명인데 21일이 고비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그럼 동아일보 볼까요? 동아일보는 3년 만에 온 메르스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이것은 더 바짝 긴장하고 정부가 아주 그 과잉할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까지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온도차가 있죠? 네. 자, 그럼요. 마차 한겨레 신문의 논조 이번에 살펴볼까요? 네. 한겨레는 3면에서 방문국이 오염 지역이 아닌 데다 발열, 기침이 없었다. 검역소에서 못 걸러.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번 사례를 메르스로 의심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또 이번 환자와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모두 검역 단계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사의 첫 문단에 부각해서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겨레 논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빌어봤군요. 전문가 의견을 가져와서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은 하나도 없고 설사만 있는 이런 아주 비특이적인 메르스 증상이잖아요. 네. 이런 증상을 모두 검역 단계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전문가의 기내를 차용해 와서 정부의 방역이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불가피하게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의 보호 이런 심성이 좀 담긴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네, 실제로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국내 입국할 때 검역소라는 게 이렇게 카메라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이 있는지 없는지. 예, 열이 있는지 없는 건데 설사하는 거는 카메라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아니, 설사한다고 신고했거든 본인이. 근데 네. 문제는 이 설사를 메르스로 의심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냥 배탈 났을 수도 있잖아요. 배탈 났다고 다 생각하죠. 뭐.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쿠웨이트에서 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쿠웨이트는 그 위험국이 아니거든요. 만약 사우디에서 왔다 설사했다 그랬으면 아마 검역관이 예, 대응이 달랐겠죠. 네. 취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겨레 신문의 논조는요, 경향신문과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는 사설에서요, 공항 검색대를 그냥 통과했던 것은 기존에 마련한 위험 지역과 정상 기준을 벗어난 것 때문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추후 개선이 요구된다,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경향신문은 조금 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쿠웨이트 현지에서 설사로 의료기관까지 방문했던 환자에 대해 좀 더 의심을 갖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라면서 이 검역소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향신문의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크게 보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신문이 있고, 그리고 한겨레를 중심으로 하는 이게 진보신문 사이에 이번에 그 공항 검색이 뚫렸냐 말았냐라는 데 대해 가지고 좀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수신문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또 진보신문 안에서도 약간의 그 색깔의 온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한겨레 신문 9월 10일자 사설의 결론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원인 메르스는 아직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20에서 46%에 달한다. 3년 전 당시엔 7개월간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했다. 엄청난 혼란 속에서 국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경제가 마비되었던 기억이 국민들에게 생생하다. 메르스 이후 정부는 관련법을 만들고 권역별 음압 병상을 마련하는가 하면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방역 체계를 정비해 왔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3년 전의 실패를 잊지 않겠다며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말했다. 신속하고 투명성 있는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네, 그런데요,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보수 언론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차, 문화일보 있죠? 네.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에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화일보는 10일자 사설의 제목이 또 뚫린 메르스 검역, 철저한 선제 대응으로 확산 막으라 입니다. 요점을 읽어드릴게요. 검역에 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쿠웨이트가 2016년 6월 이후엔
환자 발생이 없어 오염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검역 당시는 체온이 정상이어서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따른 매뉴얼대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채로 검역대를 지나갈 만큼 심상치 않은 상태여서 그냥 보낼 일은 아니었다. 환자가 설사 치료를 위해 공항에서 택시로 삼성 서울병원 직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이 환자와의 전화를 통해 의심 환자로 파악해 도착 즉시 음압격리실로 옮기며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86명 감염에 38명이 사망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악몽이 재현됐을 개연성이 컸다. 아, 그렇죠. 또 뚫린 메르스 검역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마치 뚫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검역에 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대부분 다 이게 뭐 가정이에요. 이랬다면 저랬다면 이제 이런 건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쿠웨이트를 오염국으로 추가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네. 질병관리본부가 국민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앞으로 더 세세하게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핵심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설사를 했다라고 신고한 마차가 검역대로 나왔어요. 네. 그럼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빨리 가고 싶죠. 설사도 했는데 그런데 설사했어요 하니까 당신은 메르스가 의심되니까 못 갑니다 그러고 음압이 있는 삼성 서울병원이나 서울대 병원 같은 데로 이렇게 막 보호장구를 끼워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가보니까 대부분 다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메르스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밝혀지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이 불편을 우리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보통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를 오염국으로 메르스 오염국으로 추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쿠웨이트에서 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설사만 한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전부 다 이제 메르스 이제 의심 환자로 간주하고, 그리고 아마 적극적으로 검역 당국이 대응을 할 겁니다. 왠지 휠체어를 탄 사람도 다 검역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분이 대부분 아마 음성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불편해하겠죠. 이겁니다. 이 불편을 감수할 거냐라고 하는 게 쟁점인데요. 자, 이낙연 총리께서 아주 명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2015년의 경험에서 우리는 넉장 대응보다 조기 대응이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죠? 그러니까 전염병 확산 차단의 관건은 철저한 선제적 대응이다. 그런데 이 선제적 대응은 많은 이제 비용이 드는 건 확실한 겁니다. 네. 불편 비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모시고 가고 뭐 검사하고 하면 또 관련 비용도 들 거잖아요. 돈도 드는 거잖아요. 불편한 거 불편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 비용, 그다음에 금전적인 비용, 의료비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실제로 메르스 사태가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은 면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마차가 쿠웨이트에서 일을 보시고 들어왔는데 설사 증세가 조금 있어요. 그럼 저 설사했어요라고 신고하면 바로 이제는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제 후송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사했어요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그냥 설사한 거 숨기고 집에 가버리고 싶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니, 이게 국민 불편이라니까요. 여기 뭐 의료비 몇 푼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수많은 국민들이 아니 그 설사 조금 했다고 전부 다 메르스 환자로 간주해가지고 다 그냥 병원으로 잡아가면 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이렇게 목맨 소리, 볼맨 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2015년 당시에 어떤 제가 팟캐스트, 의료 팟캐스트였는데 거기 출연한 의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급성 전염병이 생기면 보통 국가가 이렇게 흘러간답니다. 심리학으로 시작해서 통계학을 지나서 의학으로 끝난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버터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은 것이 뭐 이 문화일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예, 또 있습니다. 2대1리 11자 사설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래서는 메르스 공항 검역 믿을 수 없다. 선정적이죠? 그러니까 메르스 공항 검역 자체를 지금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정부 불신을 뭔가 좀 조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사실. 예, 또 서울경제 11자 사설이 있는데요. 여긴 제목이 이렇습니다. 또 구멍 뚫린 메르스 방역. 2015년 실패 반복될까? 또 구멍 뚫린 이렇게 됐군요. 네. 그 다음에 세계일보 11자 사설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구멍 뚫림 검역망. 3년 전 메르스 사태 안 되도록. 여기도 구멍 뚫린 검역망 이렇게 일단 다 됐습니다. 뚫렸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뚫린 걸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게 뚫리면 막지 못했다 이런 소리죠. 막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뚫렸다는 소리인데 뚫리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자 한 명이 지금 생겼는데 네, 큰 문제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초기 생긴 대처를 환자가 아니고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면 초기 대응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환자로부터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긴 환자가 아직도 한 명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네, 확정 판정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다 음성으로 나왔고 그죠? 물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까지 잘 좀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그리고 보여지는 2015년의 학습이 저는 정부 당국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정말 잘했어요. 이 환자가 이렇게 연락을 안 했으면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그 환자가 잘했는지는 네, 굉장히 또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정부의 공항 검색에 대한 논란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 잠시 좀 더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이번에 버터가요.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이게 한겨레 신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짧게 간결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운을 띄우면 네. 10가지 하나씩 운을 띄우면 버터가 그 내용을 아주 느끼한 목소리로 하지만 듣기 좋은 목소리로 설명을 잘 해주시렵니까? 버터를 쫙쫙 발라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네. 네. 자,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한겨레 신문이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운을 띄웁니다. 자, 첫 번째. 메르스의 정의 뭡니까? 네,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 이렇습니다. 정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사가 맨 끝에 나오죠? 네, 근데 증상은 참 흔한 증상이네요. 설사가 맨 끝에 나옵니다. 네. 대부분 다 이게 호흡기 증상이에요. 기침, 그다음에 발열, 호흡곤란, 이 감기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전철 탔을 때 사람들이 재채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자세입니다. 네. 일단 마스크 끼고요. 네, 그리고 재치기 기침하는 분들은 스스로가 마스크를 끼야 예의가 바른 겁니다. 자, 세 번째, 전염 어떻게 됩니까? 전염. 전염됐을 때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오. 그러니까 메르스 증상 아까 봤죠. 뭐 기침, 발열, 특히 열 나는 겁니다. 열 나고 기침하고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라야 감염력이 있는 겁니다. 전염력이. 그러니까 이게 보균 상태에서는 전염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2차, 3차 이렇게 막 퍼져나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상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정상이 있는 분들은 6분 있었는데 전부 다 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완전히 드리고요. 메르스 상태가 돼야 감염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상이 나타나야 네네. 그래야 전염력이 생긴다. 네. 자, 그다음에 전파 어떻게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그러니까 기침과 재채기, 분비물이죠. 예. 이것 때문에 전파가 됩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2m 밖으로 빠지면 되겠군요. 네, 2m가 아까 밀접한 접촉 이게 2m거든요. 2m냐 네.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방 어떻게 합니까? 네,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자, 기침 에티켓입니다. 기침 예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가리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 옷으로 가리고 손수건으로 가리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침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나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하고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방책입니다. 손은 자주 씻어야 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코 만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요. 자가격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환자와 접촉을 했죠. 아까 한 420명 정도가 환자하고 간접 접촉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집에서 지금 자가 격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자, 그다음에요. 진료 어떻게 됩니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 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 연락합니다. 즉시 보건소에 연락해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중요한 것이요. 아, 나 메르스 같아 해가지고 나 혼자 병원 응급실로 저벅저벅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초토화시켜. 지난번에 옛날에 삼성병원이 3년 전에 뚫렸던 게 그래서 삼성의료원이 뚫렸지 않습니까? 응급실로 환자가 뻐쩍뻐쩍 다 들어가가지고 완전 폭망을 했죠, 사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건소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 거기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일체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도착할 수 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방호복을 완전히 다 갖추어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비를 다 둘러선 의료인이 딱 맞이해가지고 이 진료실, 그 진료실을 통해서 음압 병상,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압력이 걸려가지고 감염병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특수장치가 된 병실에서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검사도 하게 되고.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진단 어떻게 합니까?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하여 진단합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 어떻게 합니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추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상에 따라 치료합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쓰고, 기침이 나면 기침을 좀 덜하도록 만들어주고, 만약에 폐렴이 생기면 폐렴을 치료하고 그런 것이지, 메르스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메르스 바이러스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를 않았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도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서운 사망에 병이네. 이르는 거죠. 네. 그 치사율이 최대 40%까지 이르는 아주 무서운 감염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비는 어떤 게 있죠? 네. 의료진은 손 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N95 마스크가 아마 필터의 크기를 말하는 네, 거죠? 95%를 다 걸러낸다. 미세먼지 같은 거. 네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감염 경로가 궁금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메르스에 걸리는 걸까? 네, 감염 경로는 낙타와의 접촉이나 생낙타류를 섭취했을 때, 혹은 메르스 환자와 직접 또는 긴밀한 접촉을 했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낙타를 만진다고 해서 걸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감염된 낙타죠. 대부분의 낙타는 감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우리가 뭐 낙타 만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또 뭐 낙타의 젖을 먹을 일도 없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죠?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염되어서 국내에 들어오신 환자와 접촉할 일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네. 한 180여 명이 감염됐고 그중에 30여 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모든 국민들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차. 한겨레 신문 11일자 기사를 보니까요. 네. 메르스 구멍, 환자와 간접 접촉 70여 명 아직 소재를 모른대요. 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들 가운데 70여 명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50여 명과 이 환자와 탔던 리무진 택시를 뒤이어 이용한 승객 20여 명 등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소재를 서둘러 파악해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메르스 확산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이 환자가 갔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택시. 리무진 택시를 타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역망에 있어서 구멍이 뚫린 거죠.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리무진 택시 운전기사에게 보건당국이 물어봤습니다. 아, 당신 말이죠. 밀접 접촉자인데요. 당신은 그 이후에 승객 안 태웠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안 태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오. 자기 방어하는 거죠. 그냥 뭐 아무도 안 태웠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결제된 거 보면 알잖아요. 승객을 태웠으면 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네. 보니까 23건의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23명을 갖다가 일상 접촉자로 분류해가지고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죠. 이미 이 택시 기사님도 1시간 반 정도를 이 사람하고 단 둘이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밀접 접촉자입니다. 접촉자가. 이 택시를 이렇게 탔던 사람. 탔던 사람은 그 이 기사하고만 접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일상 접촉자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일상 접촉자를 이렇게 지금 찾아 나서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외국인 승객들이에요. 외국인 승객들이 한 50명 정도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같은 네.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이분들을 지금 찾을 수가 없대요. 어허. 어디 가버렸는지 지금 국내에 지금 돌아와가지고 지금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막 지금 뭐 대사관을 통해서 막 수소문 해가지고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 이분들 중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해버리면 이제 큰일인 겁니다. 진짜 큰일이에요. 발생 안 했기를 이분들이 감염이 안 됐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슬픈 건지 누구나 다 뭐 그럴 수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환자분이요. 이 스스로는 내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다. 네. 그랬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삼성서울병원 의사 지인에게 네. 아는 의사가 있었나 봐요. 네. 내 몸이 이렇다. 이런 거를 쿠웨이트에 있을 때부터 아마 연락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바로 그 삼성서울병원으로 간 거에 연락하고 네. 그러니까 그 병원 의사가 이렇게 했대요. 혹시 모르니까 그 마스크를 쓰라 그래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분 부인이 이제 차를 끌고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온 거죠. N95 마스크를 썼겠죠 아마. 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 부인 차를 타고 그 삼성의료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의료원 쪽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몸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삼성의료원 쪽에서는 이미 메르스를 의심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의료진들도 이미 그런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방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 그 방역 장비죠. 그리고 이 환자를 이제 맞이했던 거죠.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환자가 인천공항에서 보인 이상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게는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 부인 차를 타고 그 병원 가야 될 텐데 부인은 따로 가게 하고 자기는 리무진 택시를 그냥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리무진 택시 운전사는 밀접 접촉자가 되어버렸고 그 택시에 탔던 뭐 한 2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일상 접촉자가 돼가지고 지금 자가격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막 지금 찾고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요 진실을 다 말한 게 아니죠. 사실 이게 그 감염병의 방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감염 경로에 의한 분명한 감염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밝히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가족은 지켰지만 오히려 남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줬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휠체어 밀어주는 그 휠체어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가 좀 만약 실제로 의심을 했었다면 나 메르스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만에 하나라도 의심을 했었으면 그럼 미리 이야기했었으면 네. 휠체어 미는 사람들도 이게 자기 방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N95 마스크 딱 끼고 그리고 장갑도 방호 장갑을 끼고 네. 그래서 방역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가 지금 이분도 밀접 접촉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돼 있어요 지금. 좀 슬프지 않아요? 네, 이런 점은 좀 네. 아쉬운 편이네요. 네, 좀 아쉬워요. 근데 이게 뭐 저는 이분이 아마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뭐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아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실수를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뭐 이분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많은 국민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비난은 저는 뭐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픈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단 그 정도로 해놓고요. 네, 존경하는 이칼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방송의 엔딩은 경향신문 9월 11일자 사설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국가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 전문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2022년 의료원 이전 지역인 서초구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감염병 센터가 들었으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게 서초구청이 반대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2월 국립의료원을 중앙감염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감염병에 관한 연구와 교육훈련 등의 역할도 맡도록 했죠. 중앙감염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100개 이상의 격리병상과 수술실, 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 센터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국립의료원에 감염병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권은 서초구청장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초구는 최근 복지부 서울시와의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구는 국립의료원 유치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 10년 넘게 계속 유치를 요구해 왔는데요. 그런데 국립의료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국립의료원만 들어오고 감염병센터는 들어오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라고 하는 주장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국립의료원의 중앙감염병원 지정은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초구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감염병 센터 설립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